옛날 옛적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의 연화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산허리를 감아 도는 오솔길 끝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고 그 집에서 연화는 이른 새벽부터 약초 바구니를 메고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연화는 손재주가 남달라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고을에서도 소문이 났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였던지 혼이 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것은 혼인 3년이 지나서부터였습니다. 밥상을 물릴 때마다 한숨이 섞이고 제삿날이면 저 여자 때문에 조상님이 노하신 것이라는 말이 사랑방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귀며 이를 악물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 가운데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시도 못 받는 여자를 언제까지 먹이고 살리겠느냐. 보따리 싸거라. 연화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 연화는 낡은 보자기 하나에 치마 한 벌과 약주, 도구 몇 가지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손끝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리고 소리 없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눈길을 내려오는 연화의 발자국 위로 바람이 새 눈을 덮었습니다. 지나온 길이 지워지듯 살아온 세월도 지워지는 것만 같았지요.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눈길을 헤치고 지나가자 그 중 한 안악이 돌멩이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씨 마른 여자가 어디를 기어다녀. 돌이 연화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연화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개, 또 한 개. 돌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웃음소리였지요. 돌은 등에 맞으면 그만이지만 말이란 것은 가슴 깊이 박혀 빠지질 않으니까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을을 빠져나와 다시 산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내려온 산을 다시 오르는 신세였으나 연화에게는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산만이 연화를 쫓아내지 않았으니까요. 산을 오르며 연화는 익숙한 솜씨로 약초 바구니를 틀어쥐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쑥부쟁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바위 틈에는 구릿대가 낮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 뿌리 한 뿌리를 정성스레 캐어 바구니에 담으며 눈물이 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닦아도 또 흘러내릴 것을 알았으니까요. 한참을 오르다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잠든 산골에 바람만 날카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산만은 나를 쫓지 않는구나. 그 말이 메아리도 없이 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등에 맨 낡은 포대기 하나를 여몄습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손수 기워주던 그 포대기였습니다. 아이를 싸던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나르던 것도 아닌 그저 연화가 혼자 품어온 온기였지요. 훗날 그 포대기가 어떤 운명의 열쇠가 될지 그날의 연화는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산허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소리 없이 쏟아졌고 연화는 그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과 버림받지 않은 산, 그 둘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저녁이었지요. 눈이 그친 산골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였습니다. 연화가 약초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던 참이었지요.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발끝은 오래전부터 시려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해가 기울기 전에 한 뿌리라도 더 캐야 한다는 생각에 연화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산골에서는 바람이 때로 짐승 울음처럼, 때로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멋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하면서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의 울음이었습니다. 연화가 소리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비탈을 헤치고 우거진 삽작을 양손으로 걷어내며 나아갔습니다. 나뭇가지가 뺨을 핥히고 발이 눈 속 돌부리에 채였으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바위 두 개가 맞붙어 선 틈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설 만한 좁은 틈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연화가 몸을 낮추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2번 깜빡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이가 바위 틈 안에서 조그만 주먹을 쥐어 쥐락펴락하며 울고 있었지요. 연화가 2 손을 뻗어 아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포대기가 눈에 젖어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볼을 손등으로 스치니 살갗이 얼음장 같았지요. 숨이 희미하게나마 붙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젖은 포대기를 벗겨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스름하게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지요. 저고리 앞섭을 풀어 아이를 품 안으로 당겨 넣었습니다. 연화의 살갗과 아이의 살갗이 맞닿는 순간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짧은 고요가 연화의 가슴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한참 만에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버려졌으니 너를 2번 버릴 수야 없지. 혼잣말처럼 나지막한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고 하늘에 대고 한 말도 아니었지요. 그저 이 차갑고 흰 산 속에서 연화와 아이 사이에서만 오간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등에 지고 온 낡은 포대기를 내려 아이를 다시 단단히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기워주던 그 포대기였습니다. 아이를 싸본 일도 없었던 포대기가 이제야 제 쓸모를 찾은 것처럼 아이를 포근히 감싸 안았지요. 연화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산바람이 여전히 매서웠으나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작은 입을 오물거리더니 이윽고 가늘게 칭얼거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쫓겨날 때도 참았던 눈물이, 돌을 맞을 때도 삼켰던 눈물이 이 작은 생명의 온기 앞에서야 비로소 터져 나왔지요. 산골의 울음소리가 멎은 자리에 연화의 흐느낌이 대신 깔렸습니다. 그렇게 2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과 버림받은 아이가 눈 덮인 바위 틈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만난 것이지요. 하늘이 어떤 뜻으로 이 만남을 빚었는지 그날의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품 안에 아이가 따스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온 연화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하나둘 몸을 돌렸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소문이란 것은 발이 달린 짐승처럼 빠른 법이어서 연화가 초가집 앞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마을 한 바퀴를 돌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남의 자식을 훔쳐왔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애워쌌습니다. 앞집 어멈이 손가락을 들이밀고 뒷집 사내가 팔을 걷어붙이며 다가섰지요. 연화는 아이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준 아이입니다. 바위 틈에 버려진 것을 제가 데려왔을 뿐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도 못 받는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안고 나타났으니 곱게 볼 눈이 없었던 것이지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나서야 연화는 겨우 문을 닫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지요. 연화에게는 젖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연화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젖먹이를 둔 안악의 집이었지요. 아이 젖 좀 나눠주시오. 사정이 딱하오. 안악이 문틈으로 연화를 흘겨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씨 마른 여자가 무슨 어미 행세요. 다음에 오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거절당하였습니다. 또 두드렸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야 겨우 젖동량을 얻을 수 있었지요. 아이를 먹이고 나서도 울음이 이어지자 연화가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면 어떨까 싶었던 것이지요. 산에서 캐온 당귀 뿌리를 솥에 넣고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집 약초꾼 영감이 냄새를 맡고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당귀를 갓난아이한테 먹이려 하오? 그랬다간 큰일 나오. 연화가 화들짝 놀라 솥을 치우며 머리를 긁적였고 영감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은 지극하였으나 방법이 영 틀려 먹었으니 허허 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하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연화는 아이에게 돌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발견하였으니 이름이 돌이라면 단단히 잘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돌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걸음마를 막댄 어느 봄날이었지요. 연화가 산에 오르며 도리를 등에 업고 약초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갑자기 한쪽 팔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죽습니다. 연화가 깜짝 놀라 손을 멈추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 끝에는 초록빛 풀잎 하나가 닿아 있었지요. 언뜻 보기에 평범한 산풀이었으나 도리의 눈은 그것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나무를 캐던 사내가 같은 풀을 뜯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건 죽습니다. 사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풀 곁에 주저앉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잎 뒷면에 자잘한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독초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산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새소리도 끊겼습니다. 도리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화의 등에서 손가락을 오물거리고 있었지요. 기이한 조짐이었습니다. 그 봄날의 산골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독초를 알아본 일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지요. 한쪽에서는 신기하다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술을 비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 걸음마를 뗀 아이가 독초를 알아본다는 것이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없었으나 놀라움이 꼭 좋은 쪽으로만 흐르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잖소.
바위 틈에서 나왔다니 보통 아이가 아니지. 독초를 알아보다니 귀신이 들린 게 아니겠소. 그 말들이 모이고 뭉쳐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아전 박필수였지요. 박필수는 이 고을에서 행색깨나 하는 자였습니다. 관아의 실물을 쥐고 흔들며 마을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즐겼지요. 뱃속에 꾀가 가득하고 눈매가 번들거리는 자로 남의 불행을 제 이득으로 바꾸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그런 박필수가 도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쫑긋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박필수가 관아에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나으리 고을에 요사한 아이가 있사옵니다. 버려진 자식이 어미 없는 여인의 손에서 크고 있사온데 독초를 알아보는 것이 귀신의 짓이 분명하옵니다. 일찌감치 처리하지 않으면 고을에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박필수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리를 빼앗아 제 공으로 삼거나 연화를 몰아내고 그 약초밭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지요. 명분이 필요하였고 요사한 아이라는 말은 더없이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집 쪽을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고 박필수가 아전 둘을 거느리고 골목을 서성이는 것도 눈에 들어왔지요. 연화는 서둘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도리가 연화의 치마폭을 붙들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크고 맑았지요. 어미, 무서워 마세요. 3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연화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사실 연화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필수가 술나군 셋을 이끌고 연화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 안을 수색하겠다. 문 열거라. 연화가 문틈으로 내다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수색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나으리. 요사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죄다. 썩 열지 못하겠느냐? 박필수의 목소리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술라군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지요. 연화가 마음을 다잡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약초 자루들을 서둘러 방구석으로 밀어 넣으려다 발이 엉켜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자루 하나가 엎어지며 약초가 방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연화가 무릎을 꿇고 약초를 긁어 모으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리가 엎어진 자루 옆에 조그맣게 쪼그려 앉아 연화와 함께 약초를 주워 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요. 집 밖에서는 박필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 안에서는 연화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도리만이 소리 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함의 칼날이 서서히 연화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나 그날 연화는 그것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박필수는 물러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술라군을 앞세워 연화의 집을 수색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못내 분하였던 박필수는 그날 밤과나 한켠에 홀로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빛 아래서 박필수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요. 장부 한 권이 천천히 꾸며졌습니다. 약초 밀매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거래 날짜, 약초 종류, 수량, 그리고 거래자의 이름. 그 이름 끝에 박필수는 천천히 붓을 눌렀습니다. 연화. 조작된 장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좌판을 펼치고 왁자지껄 모여든 장터 한복판에서
박필수가 술라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화의 팔을 잡아채었지요. 이 여자가 관아 허락 없이 약초를 몰래 팔아 이득을 취하였도다. 조작된 것이 아니냐고. 장부가 증거건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나으리, 소인은 약초를 몰래 판 일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군중이란 것은 힘센 자의 편에 서기 마련이었지요. 어제까지 연화에게 약초를 사갔던 사람들도 그날은 입을 닫고 등을 돌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디서 온 아이를 데려와 키우더니. 약초를 밀매하다니 본래 수상한 여자였어. 연화가 장터 한가운데 끌려 나와 매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틀이 그 앞에 놓였고 술라군이 곤장을 들었지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프다는 것보다 저 앞에 도리가 있다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박필수가 도리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박필수가 목소리를 낮추어 연화 앞에 몸을 숙였습니다. 아이를 내놓으면 살려주마. 그 요사한 아이를 관아에 넘기거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풀어주지. 연화의 눈이 도리를 향하였습니다. 도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작은 손이 박필수의 소나귀 안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더라도 아이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못하겠소. 연화의 대답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박필수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곤장이 막 들려 올라가려던 순간이었지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숨 가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 심부름꾼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원님께서 급병으로 쓰러지셨사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곤장을 든 술라군도 멈추었지요. 박필수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번뜩였습니다. 연화를 흘겨보고 쓰러진 원님 쪽을 생각하고 다시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박필수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꾀를 품을 기회였지요. 저 요사하다는 아이를 이용하면 원님을 살린 공을 자신이 가로챌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이가 원님에게 해를 끼쳤다 모함하면 그것도 훌륭한 구실이 될 것이었고요. 박필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바람이 장터를 지나갔으나 그날의 공기는 어느 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원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박필수는 그 혼란을 틈타 연화를 장터에서 끌어내어 관아 뒤편 허름한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정식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로 묶어둔 것이었지요. 도리는 연화와 함께 창고에 갇혔습니다. 박필수가 굳이 아이를 떼어 내지 않은 것은 아이를 이용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퀴퀴한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벽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바닥은 매늘기였지요. 연화가 도리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도리가 연화의 치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박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이 살아나지 못하면 저 여자가 독초를 바쳤다고 할 것이고 살아나면 저 아이가 약을 지어 살렸다고 내가 공을 가로채면 되는 것이지.
부하 아전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그 말이 연화의 귀에 고스란히 박혔지요. 연화는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창고를 살폈습니다. 술라군 하나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으나 창고 뒤편 작은 환기 구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기에는 좁았으나 말을 전하기에는 충분하였지요. 연화는 도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하고는 구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 약방 심부름꾼이 창고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소리 들리오? 원님 병원에 쓸 약을 내가 지을 수 있소. 제발 관아 어른께 전해 주시오. 심부름꾼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대답 없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더니 밤이 깊어지자 폭우가 되었습니다. 창고 지붕이 새어 빗물이 바닥에 고였고 도리가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연화가 제 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호적삼 차림이 된 연화의 어깨가 빗물에 젖어들었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연화가 창고 한켠에 굴러다니던 산열매 몇 알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시큼하고 쓴맛이 혀를 찌르자 연화가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지요. 도리가 그 모습을 보고 킥 웃었습니다. 연화도 픽 웃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웃음이 가시고 나면 현실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돌을 맞던 날도 장터에서 끌려 나오던 일도 차례로 스쳐 지나갔지요. 이것이 바닥이었습니다. 더 내려갈 곳도 없을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도리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연화가 눈을 뜨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리의 눈망울이 빗소리 속에서도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금 고프구나. 저도 조금만 고파요. 아이의 대답이 어찌나 의젓한지 연화는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을 키우며 연화가 도리에게 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도 넉넉하지 않았고 옷도 변변치 않았지요. 그런데도 아이는 이렇게 단단하였습니다. 어디서 이 단단함이 나오는 것인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폭우가 창고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빗소리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 같은 밤이었지요. 연화는 도리의 손을 맞잡고 그 밤을 버텼습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였지요. 빗소리 속에서 연화는 조용히 생각을 모았습니다. 원님을 살릴 약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가 새벽녘에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였습니다. 연화가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창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 도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더니 창고의 좁은 환기 구멍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흐릿한 새벽빛이 구멍으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미, 저 골짜기 약초가 원님을 살립니다. 연화가 몸을 세웠습니다. 도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마을 뒤편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험한 비탈이었지요. 연화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독초를 알아보던 그날과 똑같은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 앞을 지키던 술라군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연화는 창고 뒤편 환기 구멍을 온 힘을 다해 뜯어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판자가 소리 없이 떨어졌지요. 연화가 먼저 빠져나가고 도리를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골짜기로 향하는 산길은 폭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흙이 녹아 발이 빠졌고 낙엽이 쌓인 자리는 미끄러워 한 걸음, 오르면 반 걸음 내려앉는 형국이었지요. 연화가 도리를 등에 업고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며 비탈을 올랐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하늘이 번쩍하더니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연화가 도리를 감싸 안으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지요. 벼락은 바로 코앞에 큰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굉음이 산고를 흔들었고 바위가 쩍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빼곡하게 자란 약초 무더기가 드러났습니다. 바위 안쪽에 오랫동안 햇빛도 사람 손도 닿지 않은 채 자라난 것들이었지요. 연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약초꾼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그 약초들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님의 급병에 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연화가 몸을 일으켜 바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벼락이 남긴 열기가 바위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지요. 손을 뻗으니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지졌습니다. 연화가 이를 악물고 약초를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등이 붉어지고 물집이 잡혀갔으나 연화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도리가 옆에서 작은 손으로 약초 줄기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손도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약초를 캐는 동안 빗줄기가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한 알음 안고 일어서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비탈에서 몸이 기울었지요. 그대로 쓰러지며 약초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무릎이 돌부리에 부딪혔고 옆구리가 바위에 긁혔습니다. 그러나 약초는 한 줄기도 흘리지 않았지요. 등에 업힌 낡은 포대기가 약초를 감싸 주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겉을 감싸는 형국이 되었지요. 연화의 어머니가 손수 기워준 그 포대기가 이번에도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를 살렸던 그 포대기가 이번에는 원님을 살릴 약초를 지켜주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지요. 연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빗물에 젖어 있었고 손은 달아올라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품 안의 약초가 온전하였습니다. 도리가 연화의 등에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미, 이제 됩니다. 연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우 속에서 한 발 한 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반격의 열쇠를 두 손에 쥐고 아무도 모르게 산을 내려가는 연화의 뒷모습을 그날의 벼락만이 보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연화는 곧장 관아 뒤편 약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창고를 빠져나온 것이 발각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이미 물러설 자리가 없었지요. 품 안에 약초를 내려놓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빗속을 헤치며 약방 쪽문을 두드렸습니다. 약방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흙투성이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연화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연화가 품에서 약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원님 병원에 쓸 약재이옵니다.
골짜기 바위 틈에서 캔 것이니 살펴봐 주시옵소서. 노인이 약초를 받아 들고 촛불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떨리는 손으로 입 하나를 비벼 코에 대었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약방 안에 작은 화로가 피워졌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다듬기 시작하였고 도리는 화로 옆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지켰습니다. 노인이 약탕기를 내어왔지요. 세 사람이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약 냄새가 방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필수였습니다. 창고가 비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박필수가 약방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가 약탕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필수의 입술이 비틀렸지요. 약을 짓겠다. 어디 두고 보자. 박필수는 약방 문 앞에 아전 하나를 세워두고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당장 끌어낼 수도 있었으나 일부러 두는 것이었지요. 약이 실패하면 연화를 죽일 구실이 생기고 성공하면 공을 가로챌 셈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박필수에게는 이득이었지요. 약방 안에서는 연화가 약탕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불이 너무 세어도 너무 약해도 안 되는 약이었습니다. 연화는 오랜 약초꾼의 손으로 불 조절을 하였지요. 손의 화상이 열기에 더 쓰라렸으나 연화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졸음을 참으며 불씨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지만 불씨가 꺼지려 할 때마다 작은 손으로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지요. 한 번은 깜빡 졸다가 부직갱이를 놓쳐 불꽃이 훅 꺼질 뻔하였습니다. 연화가 재빨리 손을 뻗어 불씨를 살렸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이 깜빡 조는 사이 연화와 도리만이 깨어 있었지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도 사흘째 날도 연화는 약탕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끼니는 노인이 가져다 주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몸이 무거워지고 눈이 따가워졌으나 연화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달리는 발소리, 그리고 놀란 목소리들이 뒤섞였지요.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돌아서서 말하였습니다. 원님이 눈을 뜨셨다 하오. 연화가 약탕기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도리가 부직갱이를 내려놓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오가며 수군거렸고 내의원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그 한가운데서 박필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원님이 눈을 떴다는 것이 박필수가 바라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원님이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약을 누가 지었느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박필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약방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약초꾼 연화가 지었사옵니다. 연화는 약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원님이 눈을 떴다는 소식은 관아 안팎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깊은 병환에 누워있던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안색이 여전히 창백하였으나 눈빛은 또렷하였지요. 원님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가까이 선 아전에게 말하였습니다. 약초꾼 연화를 데리거라. 박필수가 앞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님의 눈길이 박필수를 스치더니 멈추었지요. 너는 물러서 있거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박필수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연화가 도리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손에 화상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옷은 아직 빗물에 젖어 마르지 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다 손을 대었느냐?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원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전을 불렀습니다. 박필수의 장부를 가져오거라. 그리고 약방 노인도 들이어라.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필수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장부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아전이 장부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필수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약방 노인이 옆에서 설명을 보태었습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약초가 오갔는지, 실제 거래 내역과 장부의 내용이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존재하지 않는 약초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지요.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조작된 장부란 말이냐?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연화는 관아 허락 없이 약초를 판 일이 없사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박필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님의 시선이 천천히 박필수를 향하였습니다. 박필수. 예, 나으리. 무릎 꿇어라. 박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이 더 화를 키울 것임을 알았지요. 박필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 아전들이 늘어서고 관아 마당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님이 또렷한 목소리로 명하였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무고한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죄, 그 죄를 묻겠다. 박필수를 파직하고 고을 밖으로 내치거라. 나으리,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원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지요. 그토록 거들먹거리며 마을을 주무르던 자가 문지방 하나를 못 넘고 넘어지는 꼴이라니. 허허, 하늘이 내리는 망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원님이 연화를 향하였습니다. 누명을 씌워 고생시켰으니 관아가 면목이 없구나. 약방 하나를 내리겠다. 앞으로 고을 백성의 병을 돌보거라. 연화가 이 말을 바닥에 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곁에 있던 도리가 연화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지요. 그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 약방 앞에 모여들었지요. 연화에게 돌을 던지던 안악이 머리를 조아리고 장터에서 외면하던 사내가 손을 모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간사하였습니다. 도리는 어느새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약동이라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초를 알아보고 원님을 살릴 약초를 찾아낸 아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사람들이 도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며 관아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눈 덮인 산골에서 쫓겨나던 날부터, 바위 틈에서 아이를 품에 안던 날부터, 포구 속 창고에서 밤을 버티던 날까지 그 모든 날들이 이 한 자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약방 문을 처음 열던 날의 연화는 이제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내려앉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어느덧 펀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약동이라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어느 의원 못지않은 솜씨로 약을 짓고 환자를 돌보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약방 문을 열고 약재를 다듬으며 저녁이면 연화 곁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연화가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나이 탓이었고 세월 탓이었지요.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무릎이 닳고 약탕기 앞에서 허리가 굽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하였습니다. 도리가 어미 곁을 지켰습니다. 약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돌보면서도 틈만 나면 연화의 방으로 달려와 손을 잡고 앉았지요. 연화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었구나. 그날 그 울음소리를 지나치지 않았을 뿐인데 어미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어미를 살렸지. 두 사람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약방 처마 끝을 흔들었지요.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연화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약방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화에게 돌을 던지던 안악의 딸이 약초 한 다발을 들고 왔고 장터에서 등을 돌리던 사내의 아들이 곡식 한 봉지를 내려놓았지요. 직접 들어오지는 못하고 약방 문 앞에 조심스레 놓고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약방 한켠에는 낡은 포대기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실이 여기저기 풀리고 빛이 바랬으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바위 틈에 도리를 살리고 벼락 맞은 바위 틈에 약초를 지키고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포대기였지요. 연화가 병상에서 서서히 기운을 되찾아 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리가 약재를 다듬다 말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지요. 그 바람을 타고 약초 향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쑥과 구리대와 당귀뿌리의 냄새가 뒤섞인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산 냄새구나. 예, 어머니. 연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도리를 품에 안고 내려오던 그 산이었고 벼락 속에서 약초를 캐던 그 산이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사람을 내치더라도 산만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연화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버려진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가 자라 어미를 살리고 그 인연이 고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단순한 이치였습니다. 버려진 울음소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 차가운 손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두 사람의 일생을 바꾸었고 고을 하나를 따뜻하게 하였지요. 버려진 울음이 인생을 살렸으니 세상 이치가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작은 선한 마음 하나가 큰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이 하늘이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가르침이었지요. 남이 외면하는 곳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는 용기, 그것이 어떤 재물이나 권세보다 단단하고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연화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산길에 약초 향기가 다시 퍼졌습니다. 연화와 도리가 함께 맡는 그 향기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